죽여라. 저놈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다. 굵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진흙탕 마당 한가운데 거칠게 짠 멍석에 말려있는 물체 위로 몽둥이 찜질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퍽, 퍽 하고 둔탁한 파여름이 날 때마다 멍석 안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다. 흙탕물은 이미 시뻘건 핏물로 변해 마당의 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멍석 안에 갇힌 사내. 돌석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터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눈앞이 번쩍거릴 때마다 억울함에 사무친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점이 찢겨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저 대청마루 위에서 뒷짐을 진 채 이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주인 최진사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돌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운걸거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매서운 몽둥이질 뿐이었다. 닥쳐라 천한 놈이 감히 어디라고 주둥기를 놀리느냐. 내 집안의 가보인 옷가락지를 훔쳐내고도 오리발을 내밀어 최진사의 호통에 하인들은 더욱 신이 난 듯 몽둥이를 휘둘렀다. 돌석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그의 기억만은 선명하게 그날의 진실을 붙잡고 있었다. 닷새 전 최진사가 한밤중에 몰래 사랑방을 나서 읍내 투전판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오직 돌석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는 퀭한 눈으로 돌아왔고 그날 오후 안방마님의 비명과 함께 옷가락지가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졌다. 돌석은 알고 있었다. 투전판에서 거액을 날린 최진사가 빚을 갚기 위해 제 마누라의 폐물을 몰래 들고 나가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집안에서 가장 우직하고 입 무거운 머슴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이다. 저놈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몽둥이질을 하던 꺽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멍석은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는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멍석 앞으로 다가와 발끝으로 돌석의 머리통 부분을 툭툭 찼다. 쯧쯧, 독한 놈, 순순히 자백했으면 목숨만은 부지했을 것을 내다 버려라.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거적대기에 싸서 뒷산 까마귀 밥으로나 던져줘.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인간에 대한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쓰다 버린 빗자루를 대하듯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돌석의 희미한 의식 속으로 그 매정한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소처럼 일했다. 아픈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뼛골이 빠지게 일했고 주인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따랐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작 도둑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란 말인가. 돌석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최진사의 얼굴을 비췄다. 비열한 웃음을 머금은 그 얼굴. 돌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입안에 고인 피를 최진사의 가신을 향해 뱉었다. 커헉, 최진사, 네 이놈,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씨를 말리고 뼈를 씹어 먹으리라.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저주였다.
최진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하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느냐, 당장 저 재수 없는 놈을 끌어내라. 아주 깊은 구덩이에 파묻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돌석의 몸이 질질 끌려 나갔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이 쓸리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의 마지막 숨을 조여왔다. 서러움, 분노, 원한. 그 모든 감정이 검붉은 덩어리가 되어 가슴 속에 맺혔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 원한만은, 이 억울함만은 돌석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하늘 대변하듯 천지가 개벽할 듯한 천둥 소리가 굉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어둠,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돌석의 혼은 부유했다.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사무친 원하는 영혼을 이승과 저승,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최진사의 그 비릿한 웃음과 몽둥이가 뼈를 때리던 그 고통스러운 감각만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었다. 차가웠다. 너무나 춥고 외로웠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멀리서 아스라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그를 감싸 안았다. 짓눌려 있던 영혼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끊어졌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숨이 쉬어졌다. 폐부 깊숙이 공기가 들어차는 느낌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도련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만님, 대감만님, 진우 도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낯선 여인의 다급하고도 환희에 찬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돌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는 것인가? 꺽소에 놈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인가? 그러나 다하오는 감촉은 거친 멍석이 아니었다. 보드랍고 매끄러운 비단 이불의 감촉이었다. 등짝을 찌르던 차가운 진흙 대신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등허리를 지지고 있었다. 훅 끼쳐오는 냄새 또한 비릿한 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아닌 은은하게 타오르는 향 냄새와 귀한 약재의 향기였다. 돌석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자개장과 값비싼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예사 양반집이 아니었다. 자신이 죽어서 극락에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오, 내 새끼 진우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더니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게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다. 돌석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 있었다. 여인은 재빨리 꿀물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다. 달콤한 꿀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여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너무나 커 보였다. 아니, 숟가락을 잡으려 뻗은 자신의 손이 너무나 작고 하얗지 않은가. 거친 바틸로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했던 머슴 돌석의 손이 아니었다. 마치 갓 피어난 연고처럼 보드랍고 자그마한 아이의 손이었다.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수염도 없고 주름도 없는 매끈하고 통통한 뺨이 만져졌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위험 있는 풍채의 사내가 들어왔다. 긴 수염을 기르고 옥관자를 한 그는 한눈에 보아도 당상관 이상의 고위 관료임이 분명했다. 진우가 깨어났단 말이냐. 조상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우리 김씨 가문의 4대 독자가 이리 허무하게 갈 리가 없지.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김씨 가문 4대 독자 진우 돌석의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와중에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인 경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경대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맞아 죽은 30살 머슴 돌석이 아니라 5살쯤 되어 보이는 귀티, 나는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었다. 이것이 꿈인가? 아니면 환생인가?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생생한 통증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천대받는 머슴이 아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세도가의 귀한 아들로 말이다.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던 그의 뇌리에 빗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최진사의 비열한 웃음, 억울하게 덮어쓴 누명, 그리고 사무치도록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늘이 자신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려준 기회가 아니라 그 빗물 섞인 피눈물의 맹세를 지키라고 내려준 기회임을. 거울 속의 아이 김진우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다. 그것은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늙은 영혼의 눈빛이었다. 아버님, 지금이 어느 해입니까? 진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앳된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어조는 지나칠 정도로 침착했다. 대감은 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말을 하자 기쁜 마음에 호탕하게 답했다. 허허, 열병을 앓더니 날짜 가는 줄도 몰랐느냐. 금상은 즉위하신 지 20년이 되는 해가 아니냐. 20년, 돌석이 죽은 지 강산이 2번 변할 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렇다면 최진사는 아직 살아있을까? 그 악랄한 놈이 천수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진우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복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재련해 줄 시간이었다. 기다려라. 초의 진사. 진우는 속으로 뇌까렸다. 내 기필코 너를 찾아가리라. 내 놈이 나에게 씌웠던 그 더러운 누명을 벗겨내고 내 놈이 쌓아 올린 그 탐욕의 성을 모조리 무너뜨려 주마. 머슴 돌석은 죽었으나 김진우가 되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막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고. 김대감 대개 4대 독자 김진우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 불렸다. 붓을 쥐어주면 천자문을 떼기도 전에 시를 읊었고 책을 펴면 한 번 읽은 것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다. 집안 하인들은 입을 모아 도련님은 문곡성이 환생하신 게 틀림없다 며 칭송했지만 정작 진우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처럼 맑고 천진하지 않았다. 10살이 차에 되지 않은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천척 깊이의 우물 같은 어둠과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진우의 영혼은 여전히 20년 전 비 오는 날 밤 멍석 안에서 처참하게 으깨지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환상통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서안 앞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가 읽는 것은 공맹의 도덕만이 아니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 죄인을 다스리는 형율, 그리고 탐관오리의 목을 칠 수 있는 권력의 생리에 관한 것이었다. 진우야,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 침소에 들거라. 부친 김 대감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와 걱정스런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읽던 책을 덮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소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데 어찌 잠에 취해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김대감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어린아이가 어찌 저리도 독하게 구는 것인가. 하지만 김대감은 알지 못했다. 아들이 쥐고 있는 붓대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언젠가 원수의 심장을 겨눌 날카로운 칼날임을 말이다. 진우가 방 안에 홀로 남겨지자 그는 책상 아래 감춰두었던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자신의 전생 머슴 돌석이 살았던 고을, 그리고 최진사의 기와집이 있는 위치가 붉은 먹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지도를 바라보는 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다려라. 내 힘을 키워 너를 찾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네 제삿날이 될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진우는 약관의 나이가 되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학식을 갖춘 그는 한양 장안의 모든 교수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진우는 여색이나 풍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과거 급제였다. 그것도 그냥 급제가 아닌 임금의 눈에 띄어 단번에 권력의 중추로 진입할 수 있는 장원 급제여야만 했다. 그래야만 지방의 토호로 군림하며 뙬리를 틀고 있는 최진사 같은 독사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이 천한 머슴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남들 몰래 거친 보리밥을 씹어 삼키며 그때의 배고픔과 서름을 되새김질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까끌까끌한 보리의 감촉이 그에게는 복수의 연료였다. 마침내 식년시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과장 캐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제 시티가 내걸렸다. 논도둑 논다오제이 도둑을 논하라. 시제를 본 순간 수많은 유생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좀도둑을 잡는 형벌을 논하라는 것인지, 도적대를 소탕하는 병법을 논하라는 것인지 난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우의 입계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으나 그 내용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다. 나라의 곳간을 훔치는 자만이 도둑이 아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는 큰 도둑 다다오이다. 굶주린 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나 권력을 쥔 자가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법은 마땅히 힘없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가혹해야 할 것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우의 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2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던 머슴 돌석의 피 맺힌 절규이자 썩어빠진 지방 관리들의 행태를 직접 목격하고 당해본 자만이 쓸 수 있는 생생한 고발이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그의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발표 날
광화문 앞에는 합격자 명단인 방방을 보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 장원의 자리에는 김진우라는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김대감 댁 아들이 장원을 했다네. 그 나이에 장원이라니 실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가. 사람들의 환호와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진우는 담담히 합격증인 홍패를 받아들었다. 기쁨보다는 비장함이 앞섰다. 이제야 비로소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이다. 며칠 후 진우는 편전으로 불려가 임금을 아련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진우의 답안지를 손에 쥐고 감탄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과인이 근래에 본 글 중 가장 기백이 넘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글이었다. 네가 원하는 벼슬이 있느냐? 내 특별히 너의 청을 들어주마.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리며 간곡히 청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부귀영화나 높은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전하의 눈과 귀가 되어 지방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젊은 인재가 험한 길을 자처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좋다. 너를 암행어세 제수하니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날 밤 진우는 짐을 꾸렸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남루한 무명옷과 갓을 챙겼다. 허리춤에는 임금이 하사한 마패와 유척 노소의 자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둥둥거렸다. 김대감은 아들이 험지로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어디로 갈 작정이냐? 기왕이면 산천이 수려하고 인심 좋은 곳으로 가거라. 진우는 짐을 매며 부친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20년 전 비 오는 날 밤의 맹세를 기억해낸 듯 번뜩였다. 아버님, 소자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서쪽 끝 안개 자욱한 그 고을로 갈 것입니다. 진우가 지목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생, 돌석이 살았던 고향이자 초의 진사가 군림하고 있는 바로 그 고을이었다. 최의 진사.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그 이름.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 아니, 살아있어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의 손으로 그 추악한 죄상을 만천해 까발리고 벼락 같은 심판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대문을 나서는 진우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옷깃을 여미는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제 김진우라는 가면을 쓰고 돌석의 원한을 갚기 위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걸음마다 밟히는 흙의 감촉이 20년 전 질질 끌려가던 진흙탕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그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러 가는 자였다. 말 한 필과 역졸 두어 명만을 대동한 채 진우는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고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흉흉해졌다. 논밭은 말라 갈라져 있었고 길게는 굶주려 쓰러진 백성들이 즐비했다. 화려한 한양의 거리와는 딴판인 지옥도였다. 진우는 말을 멈추고 길게 앉아 흙을 파먹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주먹을 꽉 쥔 진우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최진사, 내 놈이 기어이 이 고을을 생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주변의 이야기를 귀동냥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곡소리와 함께 최진사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왔다. 올해 환곡 이자가 5할이 넘는다네.
이걸 어찌 갚으란 말인가. 최진사 댁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간다는데 우리 같은 초근목피 신세는 죽지 못해 산다네.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병신되어 나오기 싫으면 입 조심하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진우는 초의 진사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부자를 넘어 고을 수령까지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법도 원칙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왕, 그것이 지금의 최진사였다. 진우는 국밥 국물을 들이키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눌렀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놈은 교활한 여우이자 사나운 늑대다.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진우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때가 되었다. 20년을 별로온 칼을 뽑을 때가. 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돌석이 죽던 날 밤처럼 굵은 빗방울이 주막의 지붕을 때렸다. 하지만 이번 비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다. 썩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서막을 알리는 비였다. 진우는 각근을 단단히 고쳐매고 어둠이 짙게 깔린 빛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최진사의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그 불빛을 향해 저승에서 돌아온 사자 시제가 다가가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고을 어귀에 들어선 사내의 행사액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갓은 찌그러져 비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고 무명 도포는 곳곳이 해져 살같이 들여다 보였다. 집시는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일간 씻지 못한 때가 꼬질꼬질했다. 영락없는 낙향 선비, 아니 빌어먹는 잔반의 몰골이었다. 그러나 챙이 넓은 갓 아래 숨겨진 그의 눈빛만은 매서운 가을 바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진우, 아니 20년 전 이 땅에서 개죽음을 당한 머슴 돌석이었다. 고향 산천은 의구하건만 인걸은 간데 없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산천 조목마저 비쩍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냇물은 시커멓게 썩어 악취를 풍겼고 봄이 왔음에도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들판에는 흙먼지만이 뿌옇게 날렸다. 이여이, 거기 가는 선비 양반,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다니시오. 재수 없게 어디서 거지가 굴러 들어와서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사내가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길가로 물러났으나 화를 내기는커녕 굽신거렸다. 허허, 미안하오. 내 눈이 어두워 그만 실례를 범했소이다. 사내는 침을 탁 뱉으며 멀어져 갔다. 진우의 시선이 그 수레에 실린 물건들을 쫓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백미 가마니와 최상품 비단들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저 재물들이 향하는 곳은 명백했다. 저 언덕 위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여 마치 하나의 성체처럼 보이는 집, 초의 진사의 저택이었다. 진우는 저잣거리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손님이라곤 파리떼와 구석에서 낮술에 취해 코를 고는 늙은이 하나뿐이었다. 주모는 파리를 쫓으며 심드렁하게 물었다. 뭐 드릴까 돈은 이슈. 진우는 품속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탁주 한 사발하고 요기할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건더기는 좀 넉넉히 넣어서.
주모의 눈이 엽전을 보자 반짝였다. 그녀는 퉁명스러움을 거두고 재빨리 술상을 내왔다.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찌르자 진우의 기억 속 저편에 묻혀있던 그리움이 되살아났다. 고된 파티를 마치고 돌석이 되어 마시던 그 꿀맛 같던 술 한 잔. 술잔을 기울이며 진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주모에게 말을 건넸다. 곡을 분위기가 영 흉흉하구려. 오는 길에 보니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사람들 얼굴에는 흙빛이 가득하던데 무슨 변고라도 있었소. 주모는 행주로 탁자를 훔치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도 마슈. 변고는 무슨 얼어 죽을 변고.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이 변고지. 저 위쪽 대레끼 댁 영감탱이가 환갑잔치 한다고 세금을 2배로 걷어가니 백성들이 살 수가 있나. 젊은 놈들은 다 도망가고 남은 건 죽지 못해 사는 늙은이들 뿐이요. 대레끼 댁 초의 진사의 벼로였다. 진우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시 물었다. 초의 진사라 20년 전인가. 그 집에서 머슴 하나가 도둑질하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주모의 손길이 뚝 멈췄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손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슈.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경을 칠라. 그 머슴, 돌석이 말이주 애구 불쌍한 것. 그 착해 빠진 놈이 도둑질은 무슨 동네 개가 웃을 일이지. 그 댁 영감이 노름빚 때문에 지 마누라 폐물 팔아먹고 죄 없는 놈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세상이 완전히 눈멀지는 않았던 것이다. 목이 메어 국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묻고 싶었던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다. 그 돌석이라는 놈에게 노모가 있지 않았소. 그분은 어찌 되었소? 주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마슈. 자식이 멍석말이 당해 죽고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졌는데 그 어미가 제정신으로 살겠슈. 아들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그 비 오는 밤에 뒷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실성해서는 동양 밥 얻어먹으며 연명했지. 그러다 작년 겨울인가 돌석이 죽은 자리에서 꽁꽁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 죽을 때까지 아들 이름만 부르다가 눈도 못 감고 갔다니까. 쯧쯧. 천벌을 받을 놈들. 어머니.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켰다. 피맛이 입안 가득 번졌다. 작년 겨울이라니.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급제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어머니의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최진사, 내 놈이 기어이 내 어머니까지 죽였구나. 단순히 나를 죽인 것으로는 모자라 내 천륜마저 끊어놓았구나. 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탁주 사발 위로 번졌다. 주모는 그가 술기운에 우는 줄 알고 혀를 찼다. 에구,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젊은 양반이 맘고생이 심한가 보네. 한 잔 더 하슈. 그때 주막문이 쾅 하고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관아에 포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어이, 주모 술 가져와. 오늘따라 술맛이 땡기는구나. 그들의 허리춤에는 육모 방망이가 위협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스로 얼굴을 가렸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20년 전 자신을 가장 악랄하게 매질했던 꺽소에 이제는 늙어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매는 여전했다. 그는 이제 초의 진사의 사냥가의 노릇을 하며 관아의 이방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모양이었다.
꺽소에는 주막을 휘둘러 보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시비를 걸어왔다. 어이, 거지 양반. 자리가 좁은데 좀 비키지 냄새나서 술맛 떨어지잖아. 꺽쇠가 발길질로 진우의 밥상을 걷어찼다. 국밥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탁주가 쏟아졌다. 진우의 옷에도 국물이 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겁을 먹었을 상황. 하지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풀린 눈으로 껄껄 웃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얼씨구. 좋다. 나라님도 못 잡는 도둑놈을 이방 나으리가 잡으러 오셨나. 도둑놈이 도둑을 잡으니 개가 웃고 소가 웃네.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꺽쇠가 얼굴을 붉히며 육모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쏟아진 술을 손으로 찍어 바닥에 글씨를 쓰는 신용을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 놈 죄는 씻을 길이 없구나. 20년 묵은 피냄새가 아직도 진동을 하는구려. 꺽소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20년 묵은 피냄새.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힌 죄책감. 아니, 두려움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너 이놈, 정체가 뭐냐? 꺽쇠가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진우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해죽거렸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요. 술이나 한 잔 더 주슈. 주변 포졸들이 킥킥거렸다. 행수님, 그냥 술 취한 미친 선비입니다. 괜히 기분 잡치지 마시고 앉으십시오. 꺽소에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방망기를 거두었다. 하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의심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진우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는 던져졌다. 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밤이 깊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진우는 주막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취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살쾡이처럼 재빨랐다. 그가 향한 곳은 최진사 댁의 담벼락이 아니었다. 관아의 문서고 옆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이었다. 그곳에는 고을의 호방을 맡고 있는 늙은 아전 박서방이 살고 있었다. 진우가 첩보를 통해 알아낸 바로는 박서방은 본래 양심적인 인물이었으나 최 진사의 협박에 못 이겨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 장부만 손에 넣는다면 최 진사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누구요? 인기척을 느낀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문이 열리고 호롱불 빛이 새어 나왔다. 진우는 갓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서방은 낯선 사내의 침입에 놀라 뒤로 물러났다. 도둑이냐 가져갈 건 책밖에 없다. 진우는 천천히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호롱불 밑에 비췄다. 번쩍이는 구리빛 마패에 새겨진 말그림.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암행어사. 조용히 하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려는 박서방을 부축해 앉혔다. 박호방. 그대가 지난 10년간 초의 진사의 강요로 작성한 치부책 질보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백성들의 피를 빤 기록, 조정에 올린 허위 장부와 실제 수탈한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를 내놓아라.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만약 그걸 내놓으면 초의 진사가 제 가족을 몰살시킬 겁니다. 진우는 박서방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 같았다. 두려운 것은 안다. 허나 언제까지 그 악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살 텐가.
자네도 이 고을 사람 아닌가? 자네 이웃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터. 내 명예를 걸고 약조하마. 자네와 자네 가족의 안전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 허나 지금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네 또한 초의 진사와 한패로 간주하여 국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박서방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 보았다. 그 눈 속에는 단순한 관리의 위험을 넘어선 어떤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구들장 밑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 세운 보자기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장부 2권이 들어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초의 진사가 착복한 곡식에 양, 뇌물을 바친 중앙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억울하게 땅을 뺏긴 백성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들었다. 펼쳐본 장부 속에는 숫자가 아닌 백성들의 피눈물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앞장, 20년 전 날짜에 적힌 한 줄의 기록이 진우의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돌석, 가보, 절도, 죄로 처형, 훔친 옷가락지는 찾지 못함으로 처리, 시신유기, 찾지 못함으로 처리.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최진사는 훔친 가락지를 팔아먹고는 장부에는 찾지 못했다고 적어놓아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한 것이다. 고맙네, 박호방. 이 장부는 수많은 목숨을 살릴 생명책이 될 것이네. 진우는 장부를 품에 깊이 넣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은 초의 진사의 환갑잔치 날이다. 고을의 모든 유지들과 아전들이 모일 것이고 최 진사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그 화려한 잔치판을 피의 심판장으로 만들리라. 박서방의 집을 나선 진우는 곧장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버려졌던 골짜기를 찾아갔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곳, 이름 없는 흙무덤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몰래 흙이라도 덮어준 모양이었다. 진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는 전생에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돌서가 보느냐? 네가 그토록 원통해하던 증거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어머니,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추운 겨울바닥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진우의 어깨가 들썩였다. 억눌러 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다. 밤새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한 곡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그러나 동이 터오를 무렵 자리에서 일어난 진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 샤치와 태산 같은 결이만이 남아 있었다. 날이 밝았다. 최진사의 집 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는 냄새가 진동했다. 굶주린 백성들은 담벼락 너머로 그 냄새를 맡으며 침을 삼킬 때 진우는 품속의 마패를 꽉 쥐고 역졸들이 대기하고 있는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축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묵직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오늘 그 긴 기다림의 끝을 보리라. 잔치상은 그야말로 주지육림 지우치 로린이었다. 최진사의 회가변을 알리는 품각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에 피워놓은 수십 개의 화톱불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접시들 사이로 윤기가 흐르는 통돼지 바비큐 냄새가 진동을 하여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굶주린 백성들의 창자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나비처럼 춤을 추고 고을 사또를 비롯한 인근의 수령 방백들이 최진색의 아첨을 떨며 술잔을 올렸다. 최진사는 붉은색 비단 도포를 입고 상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이 고을의 제왕이라도 된 양 거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르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고을의 번영은 오로지 어르신의 덕망 덕분입니다. 사또가 아부하며 술을 따르자 최진사는 기름진 얼굴을 번들거리며 껄껄 웃었다. 허허, 사또께서 과찬이십니다. 내 비록 늙었으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청춘이지요. 그 가증스러운 말에 하늘도 노했는지 갑자기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다. 그때였다. 잔치판의 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하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문지기 하인들의 고함 소리 사이로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김진우였다. 갓은 삐뚤어지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하인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으나 진우는 부채 하나로 그들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풍악이 뚝 끊기고 좌중의 시선이 이 불청객에게 쏠렸다. 초의 진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웬 미친놈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하라.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초의 진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초의 진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진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주인장, 나그네가 길을 가다 배가 고파 들렀소. 저 상 위에는 고기와 술이 썩어 나는데 담장 밖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있구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이오. 이 놈이 감히 초해진사 옆에 있던 이방 꺽소애가 튀어나오며 육모방망기를 치켜들었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주둥기를 놀려 꺽수애가 방망기를 휘두르려던 찰나 진우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화토풀 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금속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파에였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의 침묵. 그리고 진우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령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벼락과도 같았다. 암행어사 출두야. 담장 밖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들이닥쳤다. 역졸이다. 암행어사가 떴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기생들, 술상을 엎으며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는 양반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담장을 넘으려다 굴러떨어지는 관리들,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꼴이었다. 꺽소에는 들고 있던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사또는 가시 벗겨진 줄도 모르고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최진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최진사를 포박하고 무릎을 꿇렸다. 이건 무효야 음모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최진사가 발악을 했지만 역졸들의 몽둥이 찜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너덜너덜한 겉옷을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푸른색 관복이 단정하게 입혀져 있었다.
흉배흉배 순호하진 학 한 마리가 고고하게 날개를 펴고 있었다. 진우가 좌정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에는 포박된 초의 진사와 꺽소에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이 줄지어 무릎 꿇려 있었다. 담장 밖에서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초의 진사를 내려다보았다. 죄인 최달수 초의 진사의 본명는 듣거라. 너의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오늘 그 죗값을 물으러 왔다. 최진사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다. 어사 나으리 이는 모함입니다. 저는 선량한 향반으로서 고을을 위해 애쓴 죄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라. 박호방. 들어오라. 진우의 명에 따라 박서방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들어와 장부 2권을 진우에게 바쳤다. 이것이 내 놈이 지난 10년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나라의 곳간을 도둑질한 치부책이다. 여기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피눈물이고 여기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네 탐욕에 희생된 원혼들이다. 그래도 부인하겠느냐? 진우가 장부를 초의 진사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장부가 펼쳐지며 뇌물 내역과 착복한 금액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초의 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박호방, 이 배신자 놈이, 그리고 또 하나의 죄.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초의 진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초의 진사와 눈을 맞췄다. 20년 전 이 마당에서 억울하게 맞아 죽은 머슴 돌석을 기억하느냐? 최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돌석이 그 도둑놈 말이오. 그놈은 제 집 갑오를 훔치고 도망가려다. 닥쳐라. 진우의 고함 소리에 최진사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다. 진우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갑오 옷가락지 말인가? 내 놈이 읍내 투전판에서 노름빛 대신 팔아먹은 그 가락지 말이냐. 최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 사실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심지어 죽은 돌석이조차 추측만 했을 뿐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했을 터였다. 그런데 이 젊은 어사가 어찌 그것을 안단 말인가? 그걸 어찌. 진우는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귀신처럼 속삭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멍석에 말려 피를 토하는 돌석에게 네가 뭐라 했더냐. 쯧쯧. 독한 놈. 순순히 자백했으면 목숨만은 부지했을 것을. 내다 버려라. 까마귀 밥으로나 던져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네가 내뱉은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젊은 암행어사 김진우가 아니었다. 20년 전 빗물과 핏물에 젖어 자신을 노려보던 돌석의 원귀가 겹쳐 보였다. 으악, 귀신이다. 돌석이 귀신이 붙었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내가 팔아먹었어. 내가 죽였어. 제발 목숨만은. 그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꺽소에 또한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아이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진우는 다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들었느냐? 제 입으로 모든 죄를 실토하였다. 여봐라, 대역죄인 최달수와 그 일당들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친히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리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 진사와 꺽쇠를 형틀에 묶었다. 곤장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매우 쳐라. 짝짝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최 진사의 비명 소리는 20년 전 돌석이 질렀던 비명보다 더 처절했으나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어사 나으리 만세, 하늘이 굽어 살피셨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돌석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 달고 다른 묵주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놈을 심판했습니다. 놈의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어 어머니의 한을 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심판은 계속되었다. 초의 진사의 곳간 문이 활짝 열렸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곡식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곡식들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가져가라. 배불리 먹고 다시는 굶주리지 마라. 진우의 외침에 백성들이 와르르 달려들었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춤을 추고 서로를 얼싸 안고 울었다. 20년 만에 이 고을에 진정한 축제가 벌어진 것이다. 형틀에 묶인 채 축 늘어진 초의 진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단상 위에 서 있는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등지고 선 진우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고 거대해 보였다. 진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최달수, 내어의 가사는 모두 정몰하여 국고와 빈민구제에 쓸 것이며 너는 삭탈관직하고 천리박절해고도 주의 하이 구타오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죽는 날까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며 네가 죽인 돌석과 내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회하거라. 이것이 산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다. 최진사는 절망에 찬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기절해 버렸다. 꺽소애와 다른 탐관오리들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끌려갔다. 썩은 고름이 터져 나갔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가 끝난 밤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다. 대신 맑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피비린내와 술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고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망가진 고을을 되살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남겨진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시간이 필요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듯 시원했으나 한편으로는 텅 빈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복수의 맛인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피냄새 섞인 매화 향기 같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해가 떠올랐다. 지난밤 고을을 뒤흔들었던 징소리와 함성은 잦아들고 아침 햇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동헌의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고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기운, 썩은 무릉덩이에서 피어오르던 악취 같은 절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신선한 흙내음과 희망의 기운이 채워지고 있었다. 관아 마당에는 최진사의 곳간에서 나온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나온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그것을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고 옷은 남루했지만 퀭하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벅찬 감격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엷은 미소를 번지게 했다. 김진우는 동헌 대청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건만 피곤함보다는 정신이 더욱 맑게 깨어 있었다. 갓을 벗어놓고 관복의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모습은 서슬퍼런 심판자가 아닌 고뇌하는 젊은 목민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장계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써 내려갔다. 최진사의 죄상과 몰수한 재산의 목록, 그리고 피폐해진 고을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구휼 대책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들도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에우사 나으리 진지 드시지요. 지난밤 용기를 내어 장부를 건넸던 박호방이 조반상을 들고 들어왔다. 소박한 나물 반찬과 맑은 국이었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다. 박호방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고맙네. 백성들은 좀 진정이 되었는가? 진우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박호방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예, 나으리. 모두가 나으리를 생불 이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최진사 댁머슴들이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들도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고을에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생불이라니. 자신은 그저 원한에 사무쳐 돌아온 악귀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원한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좋겠다. 식사를 마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관아의 일은 임시로 파견될 형암에게 인계하면 그만이었다. 그에게는 아직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하고도 사적인 과업이 남아 있었다. 박호방,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네. 채비를 부탁하네. 진우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 볕이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였다.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곳이자 어머니가 외롭게 숨을 거둔 그 비극의 장소. 그는 미리 준비한 지게에 술과 과일, 그리고 묘목 한 그루를 싣고 홀로 산을 올랐다. 수행원들이 따라 나서려 했으나 진우는 손을 들어 물렸다. 혼자 가야 할 길이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산길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관복 자락을 잡아채고 미끄러운 바위가 발목을 위협했다. 하지만 진우는 묵묵히 걸었다. 전생에 어머니를 업고 넘었던 고개, 머슴 돌석이 나무를 하러 다니던 그 길을 이제는 비단신을 신은 발로 밟으며 올라갔다. 마침내 도착한 골짜기에는 이름 없는 봉분 2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대충 흙만 덮어놓은 탓에 잡초가 무성하고 때가 입혀지지 않은 초라한 묘였다. 진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깃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손길처럼 서늘하면서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억세게 뿌리 박힌 잡초들이 손바닥을 베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어 봉분을 다듬는 그의 손놀림은 정성스럽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효자 돌석이, 아니, 진우가 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20년간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무장했던 마음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아들이 도둑 누명을 쓰고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얼마나 가슴을 치셨습니까? 진우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다. 대감댁 아들의 체면도 암행어사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어미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의 눈물이 마른 땅을 적시고 20년 묵은 한 H엔 이 그 눈물에 노가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진우는 품에서 가져온 제수용품을 꺼내 상석에 올렸다.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묘 앞에 뿌렸다. 향을 피우니 은은한 향내가 피비린내 났던 기억을 덮어주었다. 그는 묘 옆 양지 바른 곳을 파기 시작했다. 가져온 매화나무 묘목을 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그리고 나 돌서가 이 나무를 심어 너희들의 넋을 기리노라.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지. 부디 저승에서는 추위도 배고픔도 억울함도 없는 따뜻한 봄날만 누리시게 흙을 덮고 꾹꾹 밟아주며 그는 속삭였다. 붉은 매화 홍매화였다. 억울하게 흘린 피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붉은 꽃으로 다시 피어나라는 의미였다. 제사를 마치고 일어선 진우는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꼈다.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 덩거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묘소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승에서의 인연은 비참하게 끝났으나 다음 생에서는 부디 평범한 모자로 만나 오순도순 살아보십시다. 그때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살랑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 고생 많았다 하며 손을 흔들어주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찼다. 관아로 돌아오니 떠날 채비가 끝나 있었다. 진우는 다시 갓을 쓰고 겉옷을 걸쳤다. 역졸들이 마을을 대령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고을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길게 엎드렸다. 어사 나으리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감사의 인사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말 위에서 그들을 굽어 보았다. 20년 전 멍석에 말려 죽어가던 자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이웃들,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다. 그저 힘이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이었을 뿐. 진우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아니, 애초에 용서할 것도 없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나라의 책임이요. 힘 있는 자들의 직무유기였으니까. 고을을 잘 지키시오. 다시는 불의에 고개 숙이지 말고 서로를 보듬으며 사시오. 내 비록 몸은 떠나나 눈과 귀는 항상 이곳에 두고 갈 것이오. 진우의 당부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말고삐를 당겨 한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복수의 여정. 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 진우는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김대감댁의 아들 김진우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돌석의 기억은 잊지 않되 더 이상 그 기억에 올가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기억은 그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헐벗고 굶주린 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 권력에 짓밟힌 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진정한 칼이 되리라. 그것이 하늘이 자신을 다시 살려낸 이유이자 돌석이 김진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일 테니까. 세월은 흘러갔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 고을에 나타났던 젊은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다. 그가 심어놓은 매화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매년 봄이면
붉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 골짜기를 환하게 밝혔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삼의 유시메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억울한 일이 풀린다고 믿었다. 또한 김진우는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올라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는 명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생토록 청렴결백했으며 특히 형벌을 다룸에 있어 억울한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다고 한다. 어느 늦은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김진우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에는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족제 글귀 하나를 남겼다. 사필귀정 시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삶을 완성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20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머슴 돌석은 이제 없었다. 다만 그 하늘 승화시켜 세상을 밝힌 거목 김진우만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